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최근에 학생들 KMPI 성격 검사를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KMPI 성격 검사란 어떤 검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아주 쉽게 제가 여러분들 학생을 성격 지도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심리검사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검사 도구를 객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검사는 심리검사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심리검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알려면 심리검사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훨씬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심리검사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특성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죠. 그 사람의 신체적 능력, 그 사람의 정서적 능력, 그 사람의 또 뭐가 있을까? 인지적 능력이 있죠. 그러나 신체적 능력들은 우리가 눈으로 그 다음에 측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검사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의 두 가지 독특한 특성에 그 사람의 성격적, 정서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인지적 특성을 측정하여 보다 뭐하도록 심층적이고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측정의 절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지능과 적성은 뭐예요? 하나의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 성격이나 흥미나 가치관은 정서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심리 검사는 크게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객관적 검사라는 것은 종국적 단위로 표준화되어 있다. 자, 표준화되어 있고 그것들은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다,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에 내가 갖다가 우리 예를 들면 뭘 잴 때, 키를 잴 때 이 사람이 몇 센치인가 재려면 그 자의 눈금들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런 눈금이 있는 게 뭐냐?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객관적 검사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의 적성을 알고 그 다음에 지능을 알고 흥미를 아는 것들은 다 객관적 이 눈금에다 갖다가 간접적 방법으로 되는 게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 검사는 표준화된 작업에 의해서 제작된 검사다. 그럼 뭐냐면 전국적 단위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전국적 단위로 조사를 해서 표집을 해서 뭘 했다라는 걸 기준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제작자는. 그리고 심리검사의 절차와 평가를 위한 해석이 표준화됐다. 그럼 뭔 말이냐면 검사를 실시할 때도 일정한 절차와 그 다음에 평가할 때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해석들도 뭐 할 수 있도록 어떤 스탠드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온 검사지를 객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투사적 검사는 뭐가 없을까요? 그 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사적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림 검사, HTP라든지 그림에서라든지 SCT 문장 완성형 검사라든지 어떤 그림을 보고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TAT라든지 노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투사적 검사라고 했더니 그것은 뭐냐면 자는 없지만 뭐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임상적 경험에 의해서 저것은 어떨 거구나. 그래서 그 검사들은 비구조화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의 실시나 채점이나 해석이 뭐 하지 않아요? 어떤 자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주관적이고 임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사적 검사를 사용할 때는 대단히 임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은 훈련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객관적 검사는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그 다음에 석사 박사 과정에서의 심리검사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윤리 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할 수 있지만, 투사적 기법 같은 경우는 그런 대학을 나왔고 할다 할지라도 심리적 어떤 경험들이 없다라면 사용하기가 힘든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는 바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인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저와 같이
여러분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대체적으로 객관적 검사에 대한 특성들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KMPA 성격 검사란 어떤 거냐?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검사라는 것은 제작의 목적에 알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이 검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건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특징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격이란 무엇인지.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타인과 구별될 수 있는 우리가 주어진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어떤 독특한 특성을 발휘하고 행동의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어떤 독특한 사고와 행동 기제를 우리는 뭐라 할까요? 우리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격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과의 독특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일관성이 있고 독특하면서 그 사고와 행동들이 어떤 기제를 발휘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노만이라는 학자가 제안하는 성격의 5요인의 에 따라서 성격은 5가지 요인으로 돼 있더라. 그 5가지 밑에 또 이제 3개의 요인식에서 15가지 요인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요인에 따라서 아동들의 어떤 적응 행동이나 사고의 일관성이나 자신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과학적으로 뭐해서 평가해서 학교 현장의 인성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의 아이들이 학업이나 적응 정도,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타인과의 어떤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뭔 말일까? 아이들 인성교육이나 그 다음에 학교 적응 행동이나 그 다음에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어떤 상호작용의 어떤 문제나 그런 강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알맞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 하는데, 이 검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한 번의 검사로 그 아이의 어떤 부적응 행동,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잘 적응하는 적응 행동,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20세기 패러다임에서는, 오늘날 시대는 이제 보통 이제 생각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그래서 21세기의 패러다임, 현재의 패러다임은 어떤 거냐면, 그 아이의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뭔가, 그 다음 결핍되는 원인이 뭔가, 이런 패러다임이 아니고, 그 아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가, 그럼 이 강점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켜서 그 그다음에 부족하고 그다음에 낮은 행동들을 뭐 할 수 있을까, 보완해 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의 패러다임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검사를 할 때 적응 행동의 강점이 뭔가,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강점이 뭔가, 이쪽의 패러다임을 좀 가르쳐주시면 대단히 좋겠다. 그 다음에 부적응 행동의 원인뿐만 아니라 보호 요인, 바로 강점의 요인이 뭐냐, 그리고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요인이 뭐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호 요인에 해당되는 가장 성격에 중요한 게 성실성과 성공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영향을 좀 선생님들 관심 있이 봐주라.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런 지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게 이 검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는 어떤 구성 요인으로 되어 있느냐, 어떤 하위 요인으로 측정되어 있냐, 그러면 성격의 5요인에 해당되는 개방성, 예양성, 성실성, 친화성, 신경이과까지는 성격의 5요인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학교 행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적응 행동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성공지수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게 불안증, 심야성, 충동성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우울증, 반사회성, 공격성에 해당되는 이런 요인을 했죠. 그래서 불안과 우울과 심야성 이게 뭘까요? 신경증에 해당되겠고 반사회성 행동과 공격성, 충동성이 뭐에 해당될까요? 부적응 행동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적응 행동이나 어떤 신경적 외부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지도 방법을 이제 제시해 주고 있는 게 이 검사의 이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점수들이 나올 텐데 이런 점수들을 우리는 어떻게 뭐 할 거냐, 해석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검사를 아이들 했잖아요. 그 하셨으면 보시면 검사의 점수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점수들이 있습니다. 언 점수와 백분율과 표준 점수가 있는데 언 점수는 뭐 할까요? 검사를 획득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봤을 때 A라는 학생이 국어와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을 봤더니 국어에 70점, 수학에 60점을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보다 수학을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할 수 없냐면 그 반의 평균을 봐니까 국어의 평균은 70점이고 수학의 평균은 55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수학은 평균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점수는 국어보다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수학을 더 잘했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점수가 뭐냐 하면 표준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분율 점수는 어떤 거냐면 나의 상대적 이치만을 나타내는 게 뭐다? 백분율 점수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백분위 점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성적이 좋죠. 2% 안에 드냐, 9% 안에 드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심리검사의 백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의 백분율 점수가 85점이다 그러면 85%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아이가 몇 명 있다? 100명 중에서 84명이 있고 나보다 잘한 아이가 몇 명 있을까요? 20 몇 명 있을까요? 5명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15명 있다. 100명 중에서 25명 아니라 15명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분율 점수는 어느 이치에 가 있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건 비교가 가능할까요? 안 가요?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적 이치 어느 구간에 있구나만 인식하도록 해주는 게 뭐다? 백분율 점수다. 그러면 이제 다음 표준 점수입니다. 이 T점수 표준 점수는 뭐냐면 몇 점을 평균을 50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만들어 놓은 변화된 점수입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50점으로 변환해 놓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아이들이 지능 검사를 봤더니 언어 능력의 문항이 30문항이다. 그랬더니 평균이 몇 개 맞았냐면 원점수 평균이 13개 맞은 것이다. 그럼 이 13개 맞은 걸 몇 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50점으로 바꾸고 이 아이들의 봐봤더니 표준 편차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점수들의 분포가 어떤가를 봐봤더니 표준 편차가 몇 점이냐면 SD 표준 편차가 4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13에다 4를 더하면 몇이 되게요? 17점이 되겠죠. 그 17점 맞은 사람을 몇 점으로 바꿔라? 60점. 이 10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바꿔라 이 말이에요. 이 4점에 해당되는 것을 몇으로? 10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점을 빼면 몇일까요? 11점. 그럼 11점에 맞은 사람은 몇 점일까요? 40점으로 바꿔라. 이렇게 바꿔놓은 게 뭐라고? T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점수를 가지고 뭐 해라? 비교해라. 이 T점수를. 그래서 이 T점수의 차이가 10점 내지 5점이 났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의 부분에 관심을 가져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들의 구체적인 그런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여기 정상분포 곡선입니다. 모든 점수들은 이 정상분포 곡선을 따르려고 하더라. 이게 뭐냐? 중심 경향성이더라. 모든 점수는 이런 중심 경향성인데 그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문제가 너무 쉽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것만 뜰 뿐이지 모든 점수들은 이런 중심 경향으로 중심을 향해서 뭐 하려고 했더라? 모이려고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 T점수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균을 뭐로? 50으로 변환시켜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국어 시험을 봤더니 아니면 내가 언어 능력에서 20문항을 냈어요. 그래서 20문항을 냈더니 아이들의 평균이 몇이냐면 평균은 몇 개를 맞아요? 11개를 맞아요. 그럼 이 11개 맞은 점수를 뭐로? 50점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T점수 50점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표준 편차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들의 합의 평균이 뭐냐면 표준 편차거든. 표준 편차가 4야. 그러면 4점을 더하면 몇일까요? 15점. 15점에 해당되는 사람을 60으로 바꿔라. 그리고 4점을 빼니까 몇 점이에요? 7점이죠. 7점에 해당되는 40으로 바꿔라. 이렇게 SD와 평균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 바로 T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T점수 40에서 60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 34%, 34.23%, 34.13%로 이렇게 뭐 했더라? 들어가 있더라. 중심 경향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애들을 딱 조사해 보면 중심 경향의 몇 퍼센트가 모이더라? 68%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이더라. 그래서 이 68%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로 본다? 보통으로 본다. 일반인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돼. 그러니까 T점수 40에서 그다음에 40에서 60에 해당되는 거 여기가 34%, 여기 34%니까 84%가 여기에 68%가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보통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36%나 여기에 56%나 거의 똑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백분율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점수는 이렇게 봐라. 그래서 T점수는 40과 50점을 뭐로 봐라? 보통으로 봐라. 그 다음에 T점수 30에서 40은 14%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점수들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결핍되어 있죠. 이에서 이 애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를 했을 때 40에서 60에 해당된다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보완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건 개선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알맞는 어떤 개선적 프로그램을 하고 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건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32항. 이것은 2.27%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다 이 말이죠. 이건 아주 결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아주 치료해라.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증진시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T점수 60에서 70은 뭐예요? 약간 높다 이 말이에요. 14%밖에 그 아이들은 없어요. 높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가요? 좀 이쪽에 상에 있다. 긍정적으로 아주 높다. 그러니까 높다는 소리는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이쪽과 똑같이 어떻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강했을 때 능력이 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성격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내가 그쪽에 너무 주장이 세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걸 인식해서 적절하게 다른 사람은 융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70 이상인 사람은 100명 중에서 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너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가지고 이 T점수와 백분율에 따라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이런 정상 분포 곡선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구나, 특이한 사람이구나, 매우 특이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T점수 30점 미만인 사람들은 매우 낮으니까 뭐 해라? 아까 말했지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T점수 30에서 49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결핍되어 있으니까 보완해야 된다. 40에서 60점에 있다는 뭐 하는 거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다. 그 다음에 60에서 69점은 좀 높다. 이것도 뭐 하는 거냐? 네 스스로가 너를 통찰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네 능력이 그 정도니까 그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아주 높다. 72장은 매우 특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격적인 부분이 이렇게 강하다라면 내 성격적인 특성들을 잘 인식하고 내 그 특성을 좀 낮추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검사를 해석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상분포 곡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해석하시려고 하시고요. 그래서 점수가 T점수 점수가 30 이하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치료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그다음에 교육적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T점수 30에서 39점 사이는 뭐가 됐다? 약간 결핍되어 있으니까 보완해서 적극적인 그러한 자기 스스로 노력이나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완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T점수 40과 6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내가 특히 40에서 50이면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하고 노력하려고 한다라면 항상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T점수 60과 69점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높은 상태이다. 그래서 능력이 높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줘야 될 거고 성격적인 특성은 약간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조심을 해라. 그 다음에 T점수 70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능력적인 측면에서 영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매우 높은 특성이다. 그러나 성격이 70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생활한다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심리검사들은 이런 정상분포 곡선의 T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잘 기억해주고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심리검사를 해석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의 구체적인 해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의 해석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거 가지고 이걸 이제 한번 살펴보면 먼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은 해석하실 때 이 40과 60에 있어서 이쪽에 올수록 뭐냐면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일수록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 방향일수록 뭐라?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이 40과 60의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보통이고 그 다음에 적응이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특히 개방성, 성실성, 예양성, 친화성이 이쪽 40에서 50에 돼 있다 그러면 약간 결핍돼 있는 거죠. 약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쪽은 특히 이제 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이쪽에 있는 애들의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40 이상으로 보통의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러려면 이제 교사와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들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 아이한테 제공돼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쪽 60에서 70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건 강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개방성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은 뭐 말까요? 창의적이 호기심이고 이런 쪽에 너무 적극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가 많고 그만큼의 아주 활동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실성이 이렇게 떨어지면 아주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실성은 여기에 와 있거나 이쪽에 와 있을 때 성실성은 그 아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행동적 어떤 플랜에 해당되기 때문에 액션 플랜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영역에서 제일 볼 때 성실성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이 성실성이 이쪽과 이쪽에 와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큰 어려움이 없이 자신의 어떤 목표를 꾸준히 가정할 수 있으나 이쪽과 이쪽에 와 있다 30 이하이거나 그 다음에 40과 50 사이에 있거나 이러면 이제 좀 성실성이 낮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어떤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성실성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까.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선생님들이 이제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신경외과 부정행동 지수는 이건 이제 반대죠. 40과 60에 있어서 이쪽일수록 뭘까요? 긍정적이죠. 이쪽이 있을수록 60 이상일수록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자 부정 행동이 이렇게 많이 넓게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쉽게 뭐하는 행동하에 있어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부정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다? 성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연계해서 이것을 두 개를 낮춰줄 수 있는 이 성격 요인이 뭔가 이걸 보고 그
어떤 상반된 행동을 증가시켜서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신경질이나 부정의 행동을 다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적 성격 요인을 증진시켜서 이걸 유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이 성공지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친구같이 이렇게 성공지수가 이쪽일수록 뭘까요? 부정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단히 반대하고 뭐도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쪽일수록 나의 긍정적이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꾸준히 하려는 이런 성향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성공지수가 되도록이면 이쪽이나 이쪽에 올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지금 긍정적이구나.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런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하셔도 지도하셔도 좋은 충고하셔도 좀 잘 받아들이는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좋은 충고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에게는 그냥 너가 얼마나 힘드니라고 따라가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성격의 각각의 요인들에게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하위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위 요인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 지도에 해당되는 불안, 우울, 심약성이 못해서 뭐가 됐을까요? 아까 전에 말하는 신경증. 이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사회성, 충동성, 공격성에 해당되는 게 뭐였어요? 부적응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과, 그래서 이 신경증에 어떤 영역이 많이 발달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울과 불안이 이쪽에 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문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70을 이상을 넘어가고 60을 넘어갔다 그러면 전문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너무 와 있다 그러면 우울, 불안 이런 쪽이면 이 학생에게 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도록 해줄까요? 낮추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불안, 우울증, 심약성은 주로 여기에 왔을 때 이 아이가 이제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안이나 우울증이 이제 이쪽에 와 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에너지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불안이 여기에 와 있다. 그러면 좋진 않아요. 그래서 불안은 이 정도에 와 있는 게 매우 이 아이의 어떤 하나의 그 삶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성적은 이런 관계죠. 불안이 너무 낮아도 성적이 안 올라가고 이게 이제 보통 성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불안인데 불안이 너무 높아도 성적은 떨어지지만 적절한 불안은 성적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불안은 이쪽에 와 있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너무 높으면 이제 안절부절 못 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와 있는 게 매우 좋은 그런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반사회성, 충동성, 공격성들은 주로 이제 이쪽에 형성이 돼야지 자기를 뭐 할 수 있을까요? 잘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뭐 할까요? 외부의 자극에 쉽게 반응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뭘까요? 생각보다는 사고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항상 알아차림하고 자기를 잘 뭐 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이제 길러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격의 하위 요신의 구체적인 프로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방성에는 수용성, 창의성, 호기심이 있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너무 뭐 할까요? 두려움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방성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들이 매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변화를 싫어하지 않고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수용성, 창의성, 개방성이 이게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관계성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성실성을 보니까 책임성, 규칙성, 근면성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자기가 계획을 하고 책임을 지려는 부분이 낮다 보니까 규칙성이나 근면성, 특히 이제 이 근면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책임성과 근면성은 주로 이제 이쪽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규칙성, 정리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규범에 맞춰서 딱딱 행동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쪽에 갈수록 뭐 하는 거냐? 문제를 접근하는데 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성실성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켜 줄겠느냐? 그러면 아주 이 아이의 뭐의 특성에 따라서 발달 가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아이의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조금 잘하면서 뭐 할 수 있도록 성취감을 경험해서 그것을 뭐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가 평소에서부터 그 아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안 하는 것은 공부를 해라라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네가 공부를 안 하는 것은 너 책임이야. 라는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그 책임을 수행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아드러나 그다음 올포튼이나 칼 로저스나 모든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책임지는 존재이더라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학생들도 그래서 뭐 하는가요? 자기가 자기 문제에 책임의식만 갖도록 해준다라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학교 현장에서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외향성. 이건 이제 외적 에너지에 해당되죠. 그래서 사회성, 활동성, 지배성입니다.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회성과 지배성, 활동성들이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야 되겠죠. 지배성은 높은데 사회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 아이는 뭐 할까요?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그 아이들을 리드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성, 활동성, 지배성은 이런 이 안에 40과 60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배성이 있으면 그만큼의 활동,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활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호작용하는 이런 사회성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을까요? 지배성이 건강하게 발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성은 높으면서 이 사회성과 활동성이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마찰이 일어나는 이런 특성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또 이제 뭐에 해당되는 친화성, 타인을 뭐 하도록 타인과의 관계가 아주 잘 친근감 있게 이루어지는 이타성,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자체가 내가 기쁨으로 느껴지는 이타성,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 관용적인 이렇게 베풀려는 관용성, 그 다음에 타인을 믿는 신뢰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로 이쪽에 발달됐을 때 아이가 성격이 적절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 다 보시기에 이 지배성은 높고 성실성은 떨어지면서 어떤 이타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학교 폭력에 가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매우 높은 성격적 어떤 성향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런 요인들 간의 관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뭐 할 걸까요?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져주시는 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검사가 나왔을 때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할 건가, 이 지도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격적인 지도 방법과 부정 행동의 지도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성격 5요인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지도하려면 뭐 할까요? 자신의 적절하게 느낌이나 감정을 잘 인식하고 뭐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적절하게. 그러니까 부적절하게 표현한 게 아니고, 나 지금 이렇게 뭐 할까? 나 전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엇을 요구로 원할 때, 나 이렇게 해줬어. 조언할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내 생각이야. 이런 생각 붙이기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도를 꾸준히 해준다라면 아이들하고 이제 마찰이 없겠죠. 특히 이제 또 뭐냐면 성격이 이제 잘 발달되려면 타인을 수용하고 조망하고 타인의 말이나 느낌들, 감정 이런 것들을 정서 감정을 뭐 하는 거예요? 잘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거, 잘 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뭐 할까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타인의 말도 잘 듣지 않고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자신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이 목표를 세우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게 뭔가, 이런 욕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욕구를 가지고 계획하고 책임감 갖기를 해줌으로써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거울 보면서 셀프 토크,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 지수라든지 자아 존중감을 갖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 그래서 큰 거울에다가 아이를 해놓고 네가 거울에다가 대고 니한테 한번 말해봐라. 어떤 말을 할 건지.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해보게 하는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힘을 갖도록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러면 이제 부정의 행동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 자, 부정의 행동을 지도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의 행동에 결핍된 어떤 요인을 제거하거나 그 다음에 낮추려고 하지 말고 상반 행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력적이다. 그럼 폭력적인 행동의 상반 행동은 뭐예요?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이좋게 잘 지냈을 때 적절하게 강화하라고 그 행동에 관심을 가져서 그 행동을 증가시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래서 이제 상반 행동을 찾으면서 뭐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라는 거죠. 어떤 행동에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행동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뭐 해줄 거냐?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관심을 보여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나 그 다음에 부모가 뭐 하냐면 그 아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일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것에 관심을 가져다. 그러면 내가 여기 뭐 알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일관되게 내가 격려 관심으로 주어줌으로 해서 어떤 뭐 할 거예요? 꾸준히 가고자 하는 행동들이 증가되고 그게 습관화돼서 이제 하나의 성격으로 발달될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큰 데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작은 변화다. 그래서 뭐 하냐면 그 아이의 수준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해서 쌓이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도 뭐냐면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가지고 있던 하나의 습관, 그 다음에 자동적 사고, 자동적 행동에 의해서 움직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변화시키기 어려우니까 아이의 타겟을 그 아이를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들을 바꿔서 뭐하냐 긍정적인 것들을 성취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뭐 해주나? 격려. 그러니까 가정에다가 관심을 두셔야지 결과에다 중심을 갖지 마라 이 말이죠. 선생님이 그래서 그 아이가 공부를 50점 맞았지만 수학 50점 맞지만 그 50점 맞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하고 있는 이 가정에다가 중심을 두고 이 아이한테 적극적으로 야 열심히 노력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것들을 해줘서 격려를 갖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아이 스스로가 학생들 스스로가 뭐 하도록 자신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탐색해서 아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이런 탐색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폭력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다른 부정적 행동을 하는 것에는 다 뭐가 있다. 모든 행동에는 원인과 뭐가 있더라? 목적이 있더라.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런 욕구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면서 아, 그런 네 이런 욕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러면 이런 욕구를 뭐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꼭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이것들을 탐색해 봄으로 해서 아이들이 아, 내가 이렇게 행동은 안 되겠구나를 통찰하게 되고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이런 방법들이 됐을 때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그런 부정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공 지수. 그래서 자기 자신에다가 매일 뭐 하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야. 아,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5번씩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신의 강점. 그러니까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내가 알고 그 강점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지지해주고 자기 스스로가 셀프 토크 해주는 이런 부분이 이제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절대 뭐 하지 마라?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그 사람과 나는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차이를 우리는 인정하자. 그래야만이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냐? 상대방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뭐 하자? 수용하자. 그리고 자신에게 뭐 하다?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뭐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더라. 그래서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의 욕구가 뭐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나의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성, 꿈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자행성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 부분들은 뭐 하려고 하느냐?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뭐하냐? 누군가를 신뢰를 먹었을 때 아이들은 긍정적인 이런 부분이 가지게 된다. 그래서 가장 성공 지수를 뭐 하도록 해주려면, 갖도록 해주려면 부모나 선생님이 이 아이를 신뢰하고 믿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봤을 때 그 아이가 스스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지수를 가져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긍정적인 자세가 됐을 때 나의 꿈은 실현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지도해 주신다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검사를 이제 했다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까요? 첫째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인간과 상호작용을, 아이들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하죠? 바람직한 인성을 갖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대인관계고 사회성이죠. 그래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적인 자료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학생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학생이 나는 단점도 있고 강점도 있는 사람이라고 뭐 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변화는 뭐에서부터 시작된다? 수용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아이가 인식하고 나의 단점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이제 아이들은 나올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학생들이 일관된 특성 중에서 이제 부적응 행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의 어떤 적응 행태들을 구체적으로 통찰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뭐 할도록 행동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떤 상담 자료라든지 그다음 새로운 행동을 계획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공유하는 이런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격에 있어서 그 빅5의 이론과 그 다음에 어떤 부적응 행동, 그 다음에 성공 지수들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건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검사들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을 모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아이의 가장 쉽게 가장 그 다음에 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보고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 주신다라면 아이들은 모두 다 변화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격을 잘 지도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